다음 소식은 연준 이야기입니다. 연방 준비제도 사실 계속해서 테이퍼링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진작부터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3월 전까지 1, 4분기 안에 테이퍼링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일정을 더 당길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라는 회의가 오늘로 이제 끝났는데요. 오늘 이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회견에서 연준에서 이 테이퍼링을 앞당기겠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하게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을 3월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테이퍼링 하는 것은 3월 초에 종료하겠다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일정이 앞당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고용이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대부분의 예측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로 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싸우기 위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이 메시지를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측정한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월 연 2.6%에서 12월 7%로 198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겁이 나서 물건을 못 사겠다. 7%라고 이야기하지만 7%라고 그래서요. 예전에 내가 100불 쓰던 거 107불 쓰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7%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통계 숫자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평균으로 낸 통계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적어도 15%에서 20% 이상 음식값이 올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장바구니 담고 물건을 그로서리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 3분의 1 정도는 물건값이 오른 것 같다라는 느낌 듭니다. 예전에 100불어치에 샀으면 될 거를 이제는 한 150불 정도는 사야 그래야 좀 그 정도 물건이 좀 나오는 이런 상황. 가스값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으로 뛰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7%가 아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은 숫자다. 이게 7%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이다. 원래 연준에서 목표를 삼았던 것은 2%였습니다. 2%. 2%대로 물가 상승률을 막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로는 될 거다 계속 기다렸으나 1년이 지나도록 안 되고 오히려 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었다. 팬데믹의 여파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 너무 열심히 돈을 풀어댄 나머지 물가는 계속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팬데믹의 여파로 또 사람들이 집 밖에 나와서 일하지 못하는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물건의 생산은 또 줄어들었다. 팬데믹의 여파로 또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물건을 실어 나르지도 못하다 보니까 유통, 물류, 대란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생산된 물건이 그나마 제대로 제시에 전달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결국은 인건비 올려줘서 사람들 어떻게든 더 쓰려고 노력하는 기업들만 힘들어지게 되고 기업들이 자기네만 힘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원가에 반영을 해서 물건값과 서비스값을 다 올리게 되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물건값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지금 소비자들이 결국은 다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된다.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다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연준은 몇 주째 대규모 월별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테이퍼링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앙은행은 이전에 매달 1,200억 달러의 재무부와 모기지 증권을 사들였었는데 근데 이것을 지금 계속 축소하고 있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수준에서 좀 더 조여들으려고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여태까지 돈을 풀던 거를 줄이는 것인데 이 돈을 풀던 거를 줄이는 수준에서 끝나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을 더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수준을 굉장히
더 졸라매는 수준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죠. 이 과정은 첫 금리 인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연준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3월 첫 초까지 마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3월 초에 이것이 맞춰지고 나면은 이제 곧바로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의 뉴스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 불안해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주가는 떨어집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주식시장은 가장 싫어합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으면은 그 투자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 배당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서 수요가 많고 돈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인데 이 시중에 나와 있는 통화를 줄이겠다, 없애겠다라고 하면은 돈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봤자 수익률이 높지 않으면은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익 배당도 적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래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은행 상품들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주식은 그래도 리스키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곳이지만 은행 상품들은 안정성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 눈을 돌리겠다라는 자본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2중, 3중으로 시중에 풀리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 하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시중에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효과도 상당히 통화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된다. FOMC의 마지막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수단으로 2022년 동안에 약 3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 이후에 투자자들은 연준이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훨씬 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취할 것으로 기대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에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하고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많은 통화 긴축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업률은 3.9%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비하면은 여전히 수백만 개, 약 45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지금 모자란 상태입니다. 없어진 겁니다. 팬데믹 때 아예 회사들이 없어지면서 일자리가 지금 공중에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문을 닫은 회사들의 대부분이 스몰 비즈니스입니다. 스몰 비즈니스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문을 닫아버려서 이걸 다시 문을 닫았던 사람들이 다시 가게 문을 다시 이 장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결정을 한다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가게 문 닫는 거야 뭐 언제든 닫으면 되는 거지만 가게 문을 열려면 그러면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연준에서는 시중에 돌고 있는 통화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팬데믹 때문에 피해를 봤던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힘든 상황을 좀 견뎌나가야 하는 이런 암담한 미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그분들을 놓고 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대신에 팬데믹 상황에서 또 금전적으로는 재미를 본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팬데믹 상황을 잘 이용해서 더 많은 기회들을 얻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지금이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팬데믹 기간에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자본을 흡수했던 분들은 그 자본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자가 올라가게 되고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팬데믹 때 기회를 잡은 분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건 본인이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11월에는 전월에 420만 명보다 늘어난 450만 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뒀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고요. 작년 이야기입니다.
퇴사자 수는 약 20년 전 우리나라가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고 전체 노동력의 약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떠난 상황입니다. 이 회사를 그만두고 떠난 상황이 거의 대부분 팬데믹 때문인데 그 영향 중에는 연방정부에서 강제로 백신 의무화했던 이유, 이런 영향도 상당히 적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모든 문제를 팬데믹한테만 다 핑계를 댈 것이 못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정책을 잘못 펼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정책을 잘 펼쳤더라면 아무리 팬데믹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했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